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잠자기 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 사연을 묶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이 들으면 부러워할 만한 강남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30대 전업주부 엄마입니다. 제 사연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속았다는 생각에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당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겪은 사건은 저희 남편한테도 맘 놓고 털어놓지 못한 사연이네요.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정말 떨리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보통 영화에서 언더커버 에이전트가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신분은 감춘 채 다른 신분으로 교묘하게 위장해서 적의 중심부에 파고 들어간 뒤 각종 정보를 캐내거나 중요 요인을 암살하곤 하지요. 저는 여성 에이전트가 활약하는 영화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미모가 출중한 여자가 적국이나 경쟁회사 고위층 인사에게 접근해서 남자들을 홀려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곤 하죠. 대리만족도 되고 쾌감도 느껴져서 그런 영화류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비밀 요원들이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이 언더커버 에이전트들은 자기 신분을 꽁꽁 숨긴 채 평상시에는 그저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이웃으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캐내고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강남 엄마들은 대부분 자기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마 강남뿐만 아니라 신도시 엄마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출산 직후에 산후도우미를 부르는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산후조리 도우미는 필수로 쓰게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요즘 가구 소득 수준 8천만 원 이상이면서 아줌마를 안 쓰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맞벌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저희 집처럼 엄마가 전업주부인데도 생활비 여유 자금이 넉넉하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주 도우미도 있고 출퇴근 도우미도 있고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배 엄마들에게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엄마의 삶의 질은 도우미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달렸다고요? 자칫 사람 잘못 썼다가는 아기 엄마가 도우미 아줌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아는 언니네 집에서 도우미 아줌마를 싼 값에 입주로 들였다가 집에 귀중품이 잔뜩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초반에는 뭣도 모르고 60대 조선족 아주머니를 고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입주 도우미로요. 저랑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여러모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정말 잘못 걸리면 시어머니 이상의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껏 돈 들여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오히려 갑이 을이 되는 상황은 정말 아이러니하죠. 저도 처음엔 아줌마와 기싸움을 해보기도 하고 으름장을 놓아보기도 했지만 결국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더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잘해주시는 게 꼭 비례관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도우미 아줌마를 찾기 위해 아파트 이웃들에게 수소문도 해보고 아파트 어플에 글도 올려보고 지역 맘카페의 정보도 요청해보면서 도우미 아줌마를 알아보고 판단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들은 만으로 세 돌이 지나고 있을 무렵 정말 좋은 아줌마고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강남 고급 브랜드 아파트 거주자 사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가장 저랑 잘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애 엄마인데 애들끼리도 동갑이라 서로 자주 교류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친구가 도우미 아줌마를 고용했더니 너무 센스 있게 일을 잘하고 친절하고 싹싹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냥 놀러가는 척 그 집에 가서 도우미 아줌마를 지켜봤어요. 만나보니 과연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조선족이 아닌 한국인 이모님인데 나이도 젊어서 4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못 배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혹시 예전에 무슨 일 하셨냐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사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이모님들과는 달랐습니다. 학식과 교양이 묻어났어요. 다양한 대화 주제에도 막힘없이 술술 대화를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관심사도 다양했고 지식이 얕아도 넓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음식 솜씨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천연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조미료도 잘 넣지 않고 유기농 위주로 음식을 하는데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레스토랑 셰프라고 해도 믿겠다며 하하호호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모라고 불렀겠지만 깍듯하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제가 친구만 아니었어도 선생님을 스카우트했을 텐데 너무 아쉽다는 마음을 잔뜩 표현하면서 하루 2시간만이라도 아이를 만나 책도 읽어주고 하면 아이가 정말 올바르게 잘 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아는 동료가 자기보다 더 일을 잘하고 실력 있고 평이 좋은데 지금 잠시 일을 쉬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능력 좋으신 분이 겸손하기까지 하셔서 자기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다니요. 물론 그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의뢰하는 인사치레라고 생각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분을 소개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소개받은 도우미를 만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50대 초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확실히 연륜이 있으셔서 제가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아이를 잘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하는 아줌마 갑질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조선족이나 어디 시골 출신도 아닌 서울 강북 출신인데다가 시집와서 잠실에서 살면서 아이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3구 출신 특유의 우아함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출신은 괜찮은 분이셨던 거죠.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잣집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살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진 않았고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그런 제가 부잣집 아들을 남편으로 만나서 시댁에서 해준 강남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해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네 도우미 선생님이 예의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분을 소개시켜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사교 모임이 열릴 때마다 하나같이 도우미 흉을 보는 와중에 도우미 칭찬을 하면서 스스로가 정말 행복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대 아기축 아시죠? 시댁, 남편, 도우미 아줌마. 애기 키우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엄마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풀어야 하는데 3대 아기축 씹어대는 것만큼 시간이 잘 가는 것도 없지요. 저는 여기서 천사 같은 도우미 아줌마 덕분에 3대에서 2대 아기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잠실 도우미 선생님은 모든 게 다 완벽했거든요. 아기도 잘 보고 음식도 잘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희 남편 마주칠 때마다 제가 아기를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출산 후에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하게 운동하러 다니면서 고생하는지, 아이 교육에 신경 쓰느라 영어 유치원 설명회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센스 있고 모양 빠지지 않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감사함을 넘어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지 않는데 잠실 도우미 선생님은 제 고생을 알아주는 유일한 분이었거든요. 특히 남편한테 은근히 말해줘서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도록 만들어주기까지 했지요. 어쩌면 우리 아이한테 저보다도 더 잘해주셨던 분 같아요. 제가 오히려 귀찮아서 아무거나 해먹이기도 하는데 도우미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반드시 초록마을이나 스타슈퍼에 가서 친환경 유기농으로만 장을 봐오고 직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기는 물론이고 저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야기도 너무 잘 통했어요. 남편이 삼성그룹 계열사를 다니다가 얼마 전 퇴직해서 중소기업에서 새롭게 일하고 있다고 들었고 아들은 대학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절대 가난하고 돈이 없고 궁핍해서 아기 보는 시터 일을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자식도 다 키웠고 남편도 삼성에서 퇴직해서 이제 홀가분해진 상태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편과 아들 돌보기가 공식적으로 끝나버렸으니 적적해진 것이죠.
남편과 아들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데도 너무 아기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도 갖고 싶어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와 돈 문제로 충돌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퇴근 시간이 8시를 넘긴 적도 있었는데요. 분말 없이 아이를 봐주고 초과 수당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오고 퇴근 역시 정해진 시간 이후에 퇴근하려 했어요. 시간 약속은 항상 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친정 어머니보다도 낫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도 훨씬 퍼포먼스가 좋은 분이었어요. 도우미 선생님의 아들이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것을 들으니 이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경험도 있으신 거죠. 인생 경험도 많으신 것 같고 지혜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그분에게 동화되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편이나 친정엄마보다도 도우미 선생님과 상의를 하게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사교 모임에서나 하던 남편과 시댁 뒷담을 도우미 선생님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우미 선생님과 말만 했다 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들을 집에 초대해서 놀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도우미 선생님을 극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다른 엄마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해 가진 않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제는 도우미 선생님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가사, 육아를 모두 전담해서 하신 건 물론이고 제 은밀한 사생활이나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까지도 모두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며 정신적 지주로 삼게 되었습니다. 도우미 선생님은 친정엄마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실 도우미 선생님이 잠시 어딜 다녀올 테니 대타를 구해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예전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하루씩 휴가를 얻어서 외출을 하고 다른 아줌마가 왔다 가는 일이 두세 번 더 생겼습니다. 꼭 휴가 다음 날이면 고급 빵들을 잔뜩 사와서 미안하다고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어느덧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자꾸 어딜 가는 건지 저에겐 말을 안 해줬거든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투자를 좀 하는데 거기서 투자 수익을 매달 보내주는데 이번에는 그 회사가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투자를 한다길래 그 설명회에 갔다 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투자가 무슨 투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우미 선생님은 꽤 똑똑하신 분이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선택은 옳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실 도우미 선생님은 저더러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시아버지도 돈 잘 보내주시고 하니까 이런 거에서 돈 벌 필요가 없지 않냐는 말을 하면서 처음엔 안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한번 거절당하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어요. 내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했고요. 부자 남편을 만나서 전업주부로 평화롭고 사치스럽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건 별도로 하나의 열등감으로 존재했거든요. 특히 아이 친구들 엄마 중에서 대기업 다니거나 전문직인 엄마들을 만나면 괜히 주눅 들고 재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자아실현을 하고 싶고 제 능력을 펼치고 싶은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애만 보면서 세월을 축내는 것이 스스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그래도 남편이나 시댁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정신적 지주였던 도우미 선생님이 투자 활동을 하면서 돈을 잘 벌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저도 너무 그런 걸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드리는 월급이나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에서 계속 돈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고 도우미 선생님은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 가까이 알려달라고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절대로 다른 엄마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도우미 선생님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다름 아닌 크루즈 선박 투자였습니다. 잠실 도우미 선생님이 투자하는 회사는 거대한 크루즈 유람선을 홍콩 회사와 합작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회원 모집을 하는데 그 개념은 국내 콘도 회원과 비슷했습니다. 이 크루즈 회사의 회원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의 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그에 걸맞는 크루즈 선박의 객실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기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회원권은 일종의 주권 같은 것이어서 매 분기마다 회원들에게 크루즈 선박을 운행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해줬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부자들이 돈이 너무나 많아서 묻지마식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며 크루즈 여행을 하는 바람에 크루즈 회사가 회원들에게 배당해주는 수익금이 무려 연 25%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사의 중국 측 파트너는 자산이 10조 원 이상으로 삼성과 비슷한 규모의 세계 최고의 크루즈 여행 선사 그룹인데 전 세계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화교 부자들은 이 회사의 크루즈로 여행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대륙의 부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새로운 시장인 한국에서 합작 기업을 만들기 위해 국내 해운업계의 큰 손인 회장을 찾았고 그 회장이 평생 일군 해운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크루즈 해운업에 대해 도전을 하기 위해 만든 회사가 바로 이 크루즈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크루즈사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엄격해서 아무나 회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홍콩 측 회사를 통해 가입한 전 세계의 부자 회원들은 자신들의 품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를 자신들이 탑승하는 크루즈에 태우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단순히 돈만 많다고 해서 회원이 될 수는 없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망이 있고 고급 직업군에 속하며 대대로 좋은 집안이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중국 부자들이 가입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싸들고 와도 회원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이고 후진국이기에 그런 수준 낮은 국가의 국민은 아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중국 부자들의 수준이 높아졌기에 이제 중국 부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 되었고 중국 부자들이 제주도나 부산을 가려는 수요도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회원을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한국에서도 아무나 회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회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실 도우미 선생님은 비록 아기 돌봄 일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 삼성그룹 출신이고 남편이 삼성에 있는 동안 크루즈사의 임원과 업무상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서도 특별히 크루즈사에서 잠실 도우미 선생님과 남편을 회원으로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저도 얼른 회원 가입을 해서 크루즈 여행도 하고 매달 배당 수익도 받고 싶어졌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회원권을 되팔면 샀던 가격의 3배 이상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일군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다지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크루즈 회사의 회원 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 남편의 무능함에 짜증이 났지요. 저는 잠실 도우미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크루즈 회사의 투자 설명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근사한 건물에서 진행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수익 모델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실제 크루즈 회사에 투자해서 매달 큰 수익을 얻고 있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 성공담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보여지는 멋진 초호화 유람선을 보며 이 유람선의 주인이 되어 평생 크루즈 여행을 할 생각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남편과 시댁 사람들에게 처음엔 비밀로 했다가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크루즈 여행을 시켜주는 서프라이즈 감동을 주면서 콧대를 꺾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어렴풋이 미소가 지어졌었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전부 털었고 남편의 계좌에서 꺼낸 돈까지 합쳐 잠실 도우미 선생님을 통해 크루즈사에 전달했습니다. 잠실 도우미 선생님을 통해 진행한 이유는 잠실 도우미 선생님과 그 남편이 크루즈 회사 고위층과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회원 심사에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접 진행하면 통과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더 큰 돈을 투자해야 골드 회원 자격을 주는데 잠실 도우미 선생님의 남편이 손을 써줘서 저는 겨우 몇 억으로 골드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우미 선생님은 저한테 당분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모르는 곳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야 자유롭게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으니 절대 투자로 돈 벌고 있다는 건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 몰래 사귀는 애인이 있었어요. 남편의 계속된 무시가 싫었고 저를 존중해주면서도 자상한 사람에 대한 환상이 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운동도 하고 몸도 좋은 남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도우미 선생님한테 털어놨었는데요. 도우미 선생님은 요즘 강남에서 남자친구 하나 없는 사모님 어디 있냐고 하면서 저를 두둔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데이트비로 몰래 사용하려면 투자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었고 저는 수긍했습니다. 투자하고 처음 몇 달간 몇백만 원씩 투자 수익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행운이 도우미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됐고 어쨌든 친구 집에서 도우미 선생님을 알게 됐으니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에 투자처를 알려줬습니다. 당연히 비밀로 하라고 했죠. 친구도 도우미 선생님에게 큰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크루즈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갑자기 도우미 선생님이 사정이 생겼다면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렇게 선생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긴 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달부터 제 계좌에 더 이상 투자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우미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도 이상해서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투자 설명회가 벌어졌던 용산의 크루즈 회사 사무실에 가봤는데 이미 크루즈 회사는 그 사무실을 떠나고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을 도우미 선생님만 믿고 맡겼고 돈도 5만 원짜리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크루즈 회사에 돈을 보냈다는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랑 제 친구는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잠실 도우미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연락을 안 받고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전화를 당당히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언제 돈을 받았냐고 뻔뻔하게 되묻더라고요. 저희가 만나자고 했더니 만나줬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잠실 도우미 선생님은 더 이상 아기를 봐주던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명품 옷과 명품 가방으로 도배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우미 선생님은 저희더러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몰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다는 것을 도우미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고소를 진행하면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지게 되는 것이죠. 친구는 제가 꼬드겨 회원가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아무 약점이 잡힌 것은 없지만 이 친구가 진행하면 저까지 엮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친구 약점을 잡고 고소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멍청하게도 저는 제 약점을 모두 노출시켰습니다. 호스트바에 갔던 이야기, 남편 몰래 돈 빼돌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도우미 선생님은 저에게 무한한 공감을 해주며 두둔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녹음했다는 말을 들었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는 친정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빈돈을 메꾸고 친구까지 입막음 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호적에서 파고 싶다는 말을 하셨지만 앞으로 똑바로 살라는 말을 하시면서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제가 워킹맘이 돼서라도 돈은 갚아야겠지요. 저는 이 사기꾼들의 끈기, 집념, 긴 시간 동안의 연기력에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하는 아줌마로 지내는 동안은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저에게도 친엄마 이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뒤로는 제 약점을 수집하고 대화를 녹음했지만요. 여러분들도 가족보다 더 의지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갑자기 등장한다면 의심부터 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은행 이자보다 더 큰 이자를 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다 사연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올해 27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최근 있었던 일이 너무 어이없고 영화 같은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당시 카드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전 남자친구는 알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그저 연애한다 생각하고 6개월을 만나며 교제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에로 부부나 사랑과 전쟁, 서바이벌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니 하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납니다. 처음 만남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부남인지도 몰랐어요. 전 남자친구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한테 반해서 6개월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유부남인지도 몰랐냐 하시겠지만 작정하고 저를 속이고 제가 외박하고 싶다고 하면 분말 없이 같이 외박하고 여행도 했습니다. 늦게까지 술 마시면 몇 시라도 데리러 오고 제 업무 특성상 야근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야근을 해도 데리러 왔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도 받았고 게다가 주말 평일 할 거 없이 서로 바쁘지 않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 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유부남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게다가 깔끔하고 센스 있는 옷차림과 잘생긴 외모에 탄탄한 몸까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결코 유부남이라고 생각조차 못할 정도예요. 뭐 주변에서는 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났냐고 돈이 많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살았고 집안도 잘 살아요. 전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전 남자친구보다 제가 훨씬 좋은 차에 좋은 옷 입고 다녀서 전 남자친구의 물질적인 것을 보고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알게 된 건 3주 전 주말 데이트 날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은 시간에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보고 싶던 마음에 남자친구 볼에 뽀뽀를 하고 자세를 고치려는 찰나에 자동차 앞유리 창문에 못 보던 게 비치더군요. 평소에는 못 봤던 자동차 주차 번호판이 있어 자세히 보니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저장해서 카톡으로 친구 추가해서 봤더니 남자친구 이름으로 된 계정이었고 프로필 사진과 배경사진에는 웬 남자아이와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다 못해 어지러웠고 간신히 정신 차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날 데이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본다고 오빠 입으로 말할 기회를 줄 테니 솔직하게 말해라 했지만 본인은 끝까지 없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내가 내 입으로 네가 유부남인 거 이야기해야겠냐고 했더니 변명조차 하지 않고 한참을 아무 말 없더니 미안해 한마디 하더라고요. 차라리 변명이라도 하지 싶었습니다.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이고 화를 내는데 남자친구는 빌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네가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소리쳤어요. 나한테도 네 와이프한테도 정말 못할 짓이라고 애는 무슨 죄냐고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만난다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하고는 차에서 내려서 그 길로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전화며 카톡이며 문자며 쉴 새 없이 연락이 오고 자기가 다 설명할 테니 한 번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들어서 뭐 하겠나요? 이미 안 되는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는 아예 차단을 하고 연락을 안 받으니까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회사 로비에서 나오는데 누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길래 보니까 전 남친이었고 사람들 보기 쪽팔려서 차에 탔더니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자기 이야기라도 들어달라길래 그 대단한 이야기가 뭐길래 찾아왔냐고 했더니 본인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올린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럼 애는 어떻게 된 거냐 하니 와이프가 재혼이고 본인은 초혼인데 아이가 와이프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연락 안 한 지 4년 정도 돼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랐대요. 그래서 본인에게 제 지인이 저를 소개시켜줬던 거고 지인도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기 전부터 사실 지인에게 따져 물었었는데 지인은 금시초문인 듯 언제 결혼했냐고 하길래 할 말을 잃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저를 속이고 만났는데 어떻게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겠나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제 진심과 만났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너무 아깝고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히히덕거렸을 그 인간을 죽이고 싶더라고요. 평소에 같이 TV 보면서 바람 피는 사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할 때마다
본인은 그런 짓 안 한다면 나밖에 없다고 했었으면서 어떻게 사람 하나를 이렇게 바보 만드나 싶고 원망과 화가 뒤섞이더라고요. 평소에 강단 있고 똑부러지고 늘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제 앞에서 엉엉 울면서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고 하는 남자친구 모습을 보니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체처럼 지낸 것 같아요. 결국 제 마음을 굳게 정리하고 선 그었고 그 길로 정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 버틸 것 같아서 회사에는 일주일 휴가 내고 쉬었습니다. 낮잠을 자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간혹 다른 팀이나 지방 부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 냉큼 받았더니 제 이름 부르면서 맞냐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전남친 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대뜸 왜 유부남을 만나냐고 제정신이냐고 하길래 작정하고 속이고 만나는데 내가 유부남인 걸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나도 최근에 알아서 헤어졌는데 못 들었냐고 했죠. 제가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알려줄 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서요? 순간 부부 사기단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졌으니 이런 일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회사 출근도 못하고 일상도 제대로 못 살고 있다고도 했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순순히 헤어져 줄 것 같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안 헤어져도 되니까 둘이 알아서 잘 살고 전화하지 말라 하고 끊었어요. 순간적으로 이 여자가 돌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본인도 알고 나서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까 싶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만큼 어디라도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겠죠. 그 마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바람 폈을 때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컸기 때문에 저는 바람 피는 사람은 절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안쓰럽기까지 했네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 건 제 마음을 가지고 논 전 남자친구였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본인은 진심이었다 한들 사람 속이고 만나는 게 어떻게 진심일 수가 있을까요? 진짜 뭐든 갖다 붙여서 고소하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저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더 사람을 안 믿게 됐고 이래서 시집이나 가겠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법조계랑 금융직에 종사하셔서 얼른 제가 시집 가길 원하셨어요. 남자친구 있으니 시기 봐서 결혼 준비하겠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다가 조만간 남자친구 데리고 인사 오라고까지 하셨는데 유부남이었다고 말하기 참 죄송스러웠어요. 아직도 그냥 헤어졌다고만 말했고 제대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말 못할 것 같아요. 회사 휴가 끝나고 나서 돌아간 뒤에 사표냈습니다. 충격도 너무 컸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꽃집 창업하려고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남자의 와이프분이 연락와서 한번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3번 정도 이야기를 하길래 짜증이 났습니다. 분명 헤어졌고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했는데 왜 자꾸 만나자고 하지?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제일 친한 친구 카페로 불렀어요. 이런 사실을 아는 건 그 당시 제 친구 한 명뿐이어서 그 친구한테 사정을 이야기하니 8시 반부터 카페를 비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녹음기, 카메라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고요. 친구도 카운터에서 저와 와이프분을 카메라로 찍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와이프분 카페에 도착해서 앉자마자 하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꼭 하고 싶었대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소리 지를 땐 언제고 사과하는 이유가 뭘까?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더라고요. 와이프분 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로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했대요. 사실은 관계를 끝내고 위자료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과 이 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본인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했고 본인은 재혼의 애까지 있으니 초혼인 남자한테서 늘 의리여야 했고 혼인신고도 그래서 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둘 사이엔 법적으로 부부 사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애도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서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둘이 관계를 정리한 줄은 몰랐어서 그 자리에 그 남자도 불렀었어요. 헤어지고 3달 만에 제가 처음 연락이 와서 보자고 하니 바로 왔거든요. 가게로 들어오면서 와이프를 보고 눈이 커지더니 첫마디가 저를 가리키며 얘는 잘못 없다고 하네요. 와이프는 그 말을 듣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저는 이 둘 사이에 껴서 괜히 불렀다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빠를 부른 건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부른 거라고 했어요. 둘이 관계 정리했다는 건 방금 들었고 정리를 하든 하지 않았든 결과는 변함없이 우리 둘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퇴사도 했고 회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다고요. 특히 너라는 인간이 소름 돋으니 날 위한다면 그냥 세상에 없는 것처럼 조용히 살아달라고 했습니다. 와이프한테도 나한테 사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들을 상기하게 되니까요. 앞으로 둘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면 장소를 옮겨서 따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와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그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랑 술 한잔하고 잠도 잘 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둘 모두 소식을 모릅니다. 연락 한 번 오지 않았고요. 그땐 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네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 때문에 혼자서 참고 삭히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저도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다 좋은 날 올 거예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3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아이 둘 키우는 평범한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합니다. 저는 현재 2살 많은 남편과 살고 있고 육아, 가사일 전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서 다행히도 대부분의 날들을 재밌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이 있는데 이게 참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는 고민거리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이렇게 사연으로 작성해봅니다. 저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랑은 성향이 맞지 않지만 제 남편과는 찰떡으로 맞는 애예요. 그래서 그런지 형부와 처제 사이가 다른 가족들보다 매우 가깝고 서로를 오빠로 부르거나 누구야라고 이름으로 부르는 사이입니다. 자칫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알지만 저는 이제 이 관계의 친밀도가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락이 너무 빈번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빠, 뭐뭐 고장났어. 도와줘. 오빠,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해야 돼? 오빠, 뭐해? 회사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한 연락들이었는데 쌓이고 쌓이다 보니 곱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이 둘 육아하면서 바쁘고 힘든 와중에 최근 창업한 본인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와서 해결해달라고 부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본인 남자친구도 있고 동업하는 친구의 남편도 있는데 왜 자꾸 제 남편을 부를까요? 그것도 저에게 연락해서 잠깐 오빠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이렉트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와달라고 합니다. 저한테 얘기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내 동생 도와줘서 고맙다 했는데 같은 일로 여러 번 부르니까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퇴근하고 늦은 저녁 아니면 주말에도 불러댔거든요. 정작 언니인 저랑은 한 달에 한 번 사적인 연락을 할까 말까인데 제 남편이랑은 하루가 멀다 하고 톡하고 전화하고 별의 별 일상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글을 쓰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2번째 이유는 스킨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신하는 건데 2사람 사이에 저지라동에나 나올 법한 감정 같은 건 단 한 톨도 없습니다. 볼꼴 못 볼 꼴 다 본 절친이나 서로의 지저분하고 추레한 모습을 극혐하는 남매에 가깝지 이성적인 기류는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 2사람의 사이에 묘한 질투를 느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친할머니 구순이어서 가족끼리 모인 날 식사 다 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보니 동생이 남편에게 엎여 있더라고요. 순간 욱하고 화가 나서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킥킥 웃으면서 언니도 내 남친한테 업어달라 하라고 하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내가 걔한테 왜 업히냐고 걔는 나 업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차에 탔는데 분이 안 삭히는 겁니다. 결국 그날 남편에게 걔는 어려서 그런다 해도 넌 나이가 몇인데 처신이 그따위냐고 했어요. 제가 아주버님 등에 엎여 있으면 어떨 것 같냐고 하면서요.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남편은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생과의 사이 때문에 뭐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야기에 앞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첫째가 태어나고 잠시 집을 합쳤던 적이 있습니다. 마당 있는 넓은 전원주택에 다 같이 모여 살자 해서 2년 동안 친정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았어요. 그때 1층은 부모님이 쓰시고 2층에 동생과 우리 식구가 살았는데 당시 동생이 남편이 꽂아준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시시콜콜한 일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동생 방 안에서 단둘이요. 뭐 일 얘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너무 길어서 다 적을 순 없지만 당시 동생과 저희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고 그런 것들 역시 대화의 주제였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둘이서 방에서 뭔가를 소근소근 이야기하다가 제가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얘기 딱 끊고 제가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가면 다시 소근소근 거리다가 한참 있다 나오고 했어요. 그때도 정말 많이 뭐라 했고 남편은 안 그러겠다 했지만 저런 소리를 여러 번 했다는 건 같은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됐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둘이 붙어 있는 게 더 불쾌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만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동생은 성향이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생은 죽이 척척 맞아요. 게다가 저랑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말고는 연락 자체를 잘 안 하는데 남편하고는 수시로 해요. 그래서일까요? 엄마도 알고 남편도 아는 얘기를 저만 모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르는 척을 합니다.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엄마랑 같이 있을 때 가끔 동생이랑 전화하는 걸 듣는데 대충 엄마의 대답으로 동생의 일상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전화 내용에 관해 딱히 묻지도 않고 엄마도 제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과 엄마가 동생에 대해 슬쩍 얘기 나누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럼 전 또 나만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엔 그리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불쾌함을 넘어서 짜증까지 나고 이젠 마치 남편을 공유하는 느낌이 듭니다. 동생이 저에게 연락하지 않는 거나 말하지 않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에겐 연락하고 나에겐 하지 않는다? 남편에겐 알리고 나에겐 알리지 않는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학창시절에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고 내가 그걸 왜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느껴야 하나 싶습니다. 분명 저만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 텐데 남편도 사과할 때마다 내가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엄마에게도 동생한테 선 좀 지키라고 얘기해라 전했는데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변명 같지만 제가 두 사람 사이를 별 액션 없이 넘어갔던 건 집안에서 제가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동생과 남편은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예요. 저 스스로도 일부 동의하는 바라서 다른 가족들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도 토로해봐야 내가 오버하거나 예민하게 구는 것으로 취급될 거라 생각해서 애써 참고 있었어요. 이전에 남편에게 처신 똑바로 해라 말했을 때 남편 대답이 처제한테 잘해주는 건 당신 동생이고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워낙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 도와줄 수도 있지 하면서 스스로 정신승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생이 교통사고나 일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남편이 척척 해결해주곤 했고 동생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일들도 앞장서서 도와드리고 했기에 그냥 그러려니 두고 본 것도 있어요. 집안에서 거의 첫째 아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모 동생은 남편 앞에서도 방귀 트림 다 하고
남편은 동생 앞에서도 좀비 페인 같은 모습으로 다니고 더럽고 추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서로 질색팔색하기 때문에 남녀 어쩌고 하는 그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상당히 헌신적인 타입이라 더더욱이요.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틀리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사연을 작성합니다. 둘 사이에 깊은 불쾌감을 느끼는 제가 속 좁고 유치한 질투를 하는 사람인 걸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학생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 하나가 있어요. 이 사연을 쓰게 한 원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제 어린 시절 아빠는 건축일을 하시다 보니 자주 집을 비우셨어요. 친엄마란 사람은 아빠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희를 방치한 채로 늘 밖으로 나다녔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유치원 무렵은 거의 기억이 나는데 엄마의 손길을 받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아침에 술 취해서 잠든 엄마 대신에 오빠가 전부 다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저를 씻겨주고 대충 밥도 차려줬고 케어하면서 유치원까지 손잡고 데려다 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엄마가 어색하고 어려웠죠. 엄마가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다 보니 엄마가 케어해주는 애들처럼 완벽하게 다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유치원 선생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뒷집 친구 어머니께서 많이 챙겨주셨었네요. 그렇게 선생님과 아주머니와 오빠의 손길로 자라왔는데요. 아빠가 저희 이렇게 지내는 거 보시고 엄마랑 엄청 싸우셨어요. 근데 그때 엄마에게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의 아이까지 뱃속에 가졌었죠. 그걸 알게 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아버지는 결국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최대한 집 비우지 않는 쪽으로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를 돌봐주셔도 아빠가 일을 하시는 동안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근처에 있던 식당에 말씀을 드려서 오빠가 오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식당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항상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현재 저희 새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새엄마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었는데 새엄마가 거기서 자주 일을 도와주곤 하셨어요. 새엄마가 본 저희 모습은 짠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오빠 손을 꼭 잡고 쭈뼛거리면서 숨어있다가 밥이 나오면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오빠가 어린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귀엽고 이쁘고 기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는 시간이 되면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달려와서 반겨주셨어요. 둘 다 젓가락질이 서툴렀는데 밥에 반찬도 올려주시고 먹여주시는 고마운 분이셨어요. 그러다 아빠가 쉬는 날이 되면 아빠도 식당에 자주 가서 고기도 먹고 하다가 결국 저희 새엄마가 되셨어요. 아빠 나이는 그 당시 30대 초반이셨고 새엄마 나이는 겨우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도 새엄마는 저희가 너무 눈에 밟히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아빠랑 결혼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저희 오빠를 키워주셨죠.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일부러 저희에게 소홀해질까 싶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금껏 저희만 봐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땐 잘 됐다면서 축하해주고 새언니가 생긴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우리 새엄마가 시어머니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뭔가 웃음이 터졌어요. 새엄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누가 봐도 여리여리하고 고운 언니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빠 눈치가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밖에서 저만 잠깐 보자고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웬 아줌마랑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 아줌마가 절 와라 껴안는데 깜짝 놀라서 밀쳐냈더니 친엄마랍니다. 그동안 제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제가 눈에 밟혀서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커서 다행이라고 말하시는데 저한테는 기억에도 없고 존재감이 아예 없던 사람이라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동안 둘이 몰래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낸 모양이에요. 사실 어이없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왜 나를 여기 불러냈는지 물어봤어요. 이번 오빠 결혼식 혼주 자리에 새엄마 말고 친엄마 앉히고 싶은데 저보고 새엄마랑 아빠를 대신 설득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게 인간인가 싶고 제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서 다시 물어보니 처가 쪽에 보는 눈도 있을 테니 저더러 새엄마 오해 안 하시도록 설득하는 걸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말일까요? 어이가 없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오빠가 인간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동안 새엄마가 오빠랑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친엄마가 끼어듭니다. 그럼 자식 키우면서 그 정도 희생도 안 하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저보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버젓이 친엄마가 있는데 자식 큰일 치르는 날에는 당연히 낳아준 엄마가 나서는 게 맞는 거래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냥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헛소리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빠 놈은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친엄마란 사람이 갑자기 혀를 끌끌 차면서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당신 밑에서 안 자라서 이 정도 이성이랑 양심이 남은 거라고 씩씩거리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친엄마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도대체 먼지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아는 척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더 있다가는 저도 화를 당할 것 같아서 얼른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새엄마를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새엄마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새엄마는 당황하더니 왜 그러냐고 안아주셨어요. 저는 밖에서 넘어졌다고 대충 둘러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핑계였네요. 다 큰 성인이 넘어지는 건 웬 말이며 넘어졌다고 해도 엉엉 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무 질문 없이 그냥 저를 꼭 안아주셔서 저는 더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다가 다음날에 세연이란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끼리끼리 모였을 수가 있나요? 저보고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라면서 훈계를 두더라고요. 그 새언니, 제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이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전화와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부모 자식지간은 천륜이니 그걸 거스를 순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새어머니 고생하시고 애쓰신 건 너무 잘 알지만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래요. 자기 쪽에서 보는 눈들이 많으니 잘 생각해주라고 하네요. 고생하시는 걸 새언니가 뭘 알죠. 저희 새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말이에요. 아버님이나 새엄마도 분명 제가 말하면 껌뻑 넘어가시는 스타일이라 오빠랑 제가 같이 합심해서 설득하면 새엄마도 이해해 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상견례는 새어머니 나오셔도 괜찮다네요. 어차피 상견례는 부모님들만 뵙는 거라서 자기 집에서도 이해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만 친어머니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답니다. 장난치는 건가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니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럼 결혼식 당일에 새엄마는 어디서 뭐 하고 있냐고 했더니 외할머니 모시고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되지 않겠냐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테니 여행비 50만 원 보태드린대요. 그냥 아무 대꾸 안 하고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카톡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엄마 모시고 여행 가겠다고 했어요. 그 잘난 결혼식 저는 빠질 예정이고 아마 아빠도 이 사실 아시면 절대 안 가실 거라고 했지요. 근데 저더러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네요. 정말 제가 어려서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새엄마랑 아빠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엄마는 그저 새언니 오면 뭘 해줘야 할까 하면서 아직도 오빠란 놈 걱정뿐인 거 보니 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말씀드리면 당연히 결혼이고 뭐고 다 엎으실 분이에요. 아마 그동안 지원해 주신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해주기로 한 것들 모조리 끊어버릴 거예요. 그만큼 친엄마란 사람에게 워낙 감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여자한테 너무 당해서
다시는 결혼 따위 안 하고 저희만 보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새엄마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고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빠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막내 고모가 한 분 계셨다는데 막내 고모가 많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자라셨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세요. 그래서 일찍 결혼했고 오빠랑 저를 낳으셨대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웃을 날 올 거라면서 힘들게 일하셨는데 결국 일이 되어서 아빠도 많이 힘드셨대요. 새엄마 만나서도 결혼 전까지 외가에서 워낙 반대를 하시니 결혼 포기할 생각도 했었죠. 근데 새엄마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애들만 생각하자면서 아빠도 설득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끝내 설득한 게 엄마였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20대 초반 처녀가 애 둘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간다고 하면 얼마나 업장이 무너질까 싶어요.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저와 오빠가 외할아버지 눈치 보면서 쭈뼛거리니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냐면서 아주 어렵게 저희랑 아빠를 받아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얼마나 서럽게 우시던지 외할머니가 고맙다고 해주실 만큼 새엄마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정확히 11살 차이가 나세요. 지금 아빠는 50대지만 엄마는 아직 40대라서 남들이 보면 저는 그렇다 쳐도 오빠랑 놓고 본다면 솔직히 엄마와 아들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새언니 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좀 그렇다는 게 이유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저렇게 어린 여자가 왜 저리 나이 차이 나는 남자랑 살겠냐며 뒷말 나온다고요. 말이 되나요? 겨우 자기들 불편하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친엄마란 사람을 부른다는데 이게 이유가 되냐고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 말하는 거 이해도 못하겠고 이해하기도 싫어요. 엄마는 이 와중에도 새언니 예물인지 예단인지 신부에게 주는 선물 사러 서울 백화점에 가실 거라고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간 없다고 말하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뒤에 바로 고모 집으로 갔어요. 저희 아빠에겐 두 여동생이 계셨는데 막내 고모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빠랑 고모랑 두 분이서 외롭게 자라셔서 서로 애틋하세요. 저희 집에서 제일 기가 세고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실 만한 분이 고모랑 고모부밖에 없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날 오후에 고모 집으로 가서 고모 붙잡고 펑펑 울면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얘기 모두 들으신 고모는 바로 고모부에게 연락하셔서 일 크게 만드셨고요. 그날 저녁에 엄마 빼고 오빠랑 새언니랑 아빠랑 모두 고모 집으로 모였습니다. 아빠가 고모에게 모두 얘기 들으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차분하시길래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랑 새언니 들어오는데 고모가 보자마자 오빠 머리채 잡고 흔들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랑 고모부는 말리지도 않으시고 고모부는 더 때리라고 하셨어요. 새언니만 말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저더러 말리라고 소리치는데 별로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아빠가 오빠 뺨을 연속으로 여러 대 때리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오빠한테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네 엄마 아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언니를 쳐다보고 말했어요. 너같이 인간 못 되는 건 며느리로 받을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라. 니까짓 게 어디서 함부로 내 마누라를 깎아먹어. 오빠한테는 더 역정을 내며 말하셨어요. 아빠한테 막대하고 아비로 안 여겨도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네 친엄마 떠나게 만들고 엄마 없이 그게 내 잘못이라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네 엄마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사람 새끼냐?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안 볼 테니 그동안 키워준 걸로 아빠 노릇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라. 아파트 해주기로 한 건 네 동생 명의로 돌릴 거다.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뽑아주신 차키 지금 당장 내놔라.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오빠가 갑자기 발끈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새언니는 저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저한테 원하는 게 이거였냐고 합니다. 아파트며 차며 다 제 거 돼서 만족하냐고요. 이럴 걸 알고 일을 크게 만들었냐고 도끼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아직 면허도 없고 앞으로도 면허 딸 생각 없어서 차 필요 없다고 나름 약 올렸어요. 고모부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쌍욕을 날리시면서 오빠를 때리셨어요.
고모는 네 엄마가 너희들을 어찌 키웠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엉엉 우셨어요. 생각해보면 오빠가 사춘기 때 워낙 싸움질을 하고 다녀서 오빠가 때린 애들 부모님 일일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새엄마가 저러니 애가 저렇다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죄송하다고 몇 날 며칠을 울고 빌고 다녔던 일을 고모가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더 얘기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당장 나가라 하시고 새언니랑 오빠는 말대꾸 꼬박꼬박 하면서 발악하는데 결국 오빠 쫓아낸 뒤에 고모 집에 정막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빠가 우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 봤어요. 고모랑 고모부도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같이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그리고 다 같이 엄마를 만나러 가서 전부 사실대로 말했는데 생각보다 엄마는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울면서 말하는 고모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새엄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키워주고 사랑 줬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친엄마는 못 이기겠네 하면서 쓴 미소를 짓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빠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셨는데 엄마는 그냥 아빠 뜻에 따르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완강하셔서 오빠가 집에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미 오빤 내놓은 자식 됐고 새언니 될 사람은 앞으로 저희 식구랑 죽어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엄마 아빠 은혜 갚으면서 살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